지난 21일, 믿을 수 없는 기괴한 현상들이 일본 곳곳에서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심지어 일본에 예정된 재난재해는 여기서 끝이 아닌 상황이고, 결국 한국의 도움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체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사는 나카무라 유키코예요. 이제 40대 초반이 되었네요. 기상 칼럼니스트로 일한 지 벌써 13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2011년, 그 끔찍했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해였어요. 당시 저는 20대 후반의 신문사 수습기자였어요. 3월 11일,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후 2시 46분,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죠. 당시 도쿄에 있던 저도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TV에서는 쓰나미가 해안을 덮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문사에서는 저를 재난 현장으로 보냈고, 저는 그곳에서 믿기 힘든 광경들을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쓰나미로 인해 완전히 파괴된 마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47만 명의 사람들까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쓰는 기사가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서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바랬어요. 사망자가 1만 5천 명이 넘고 2,500명 이상이 실종됐다는 숫자 뒤에 있는 개개인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노력했죠. 12만 채가 넘는 집이 완전히 파괴되고 28만 채 이상이 반파됐다는 끔찍한 통계 속에 숨겨진 각 가정의 슬픔을 담아내려 했어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쓰나미로 인해 원자로가 멜트다운되고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 같더군요. 1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고 지금까지도 일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고가 앞으로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일본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에 정말 두렵더군요. 특히 오늘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도쿄전력에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해결료 잔해를 제거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작업자들이 해결료 잔해를 꺼내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번에 꺼내려고 했던 해결료 잔해의 양은 3g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양이었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원자로 안에는 아직도 880톤이나 되는 해결료 잔해가 남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잔해들이 사람이 몇 분 안에 사망할 정도의 엄청난 방사능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오염수의 주 원인이거든요. 도쿄전력에서는 2051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실패한 걸 보면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재난 현장을 취재하면서 저는 기상과 지질 관련된 분야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어쩌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2012년부터는 기상 칼럼니스트로 전향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점점 제 글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더군요.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복구 과정에 대해 꾸준히 글을 썼어요. 32조엔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복구에 투입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알게 됐을 때, 이 정보를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또한 피해가 심했던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현의 인구가 38만 명이나 줄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는 다시 한번 동일본 대지진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지진과 관련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의 수가 240명이나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년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재해의 영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글로 쓸 때마다 저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지진 정보를 확인해요.
그리고 태풍 정보도 확인하고요. 13년 전 그날의 기억 때문인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돼요. 하지만 요즘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최근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증상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미야자키현에서 시작된 지진은 이제 이바라키현까지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때 저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무섭더군요. 이게 난카이 대지진의 시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 혼슈 남쪽 바다 밑에 있는 난카이 해구에서 일어나는 지진이에요. 이곳에서는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판이 부딪히면서 쌓인 힘이 갑자기 풀리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 지진이 무서운 이유는 규모가 아주 크고 큰 해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일본의 서쪽과 중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을 거예요. 후쿠오쿠, 긴키 지방, 도카이 지역 등 정말 넓은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제 고향인 도쿄도 안전하지 않아요. 지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도쿄까지도 크게 흔들릴 테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이번에는 진원이 상대적으로 얕아서 더 위험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는 마침 칼럼을 쓰고 있었는데 책상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멈춘 것 같더군요. 컴퓨터 화면에 쓰던 글은 그대로 두고 저는 책상 밑으로 들어갔어요. 지진이 멈출 때까지 거기서 기다렸죠. 지진이 멈춘 후에도 한동안 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글로 쓰기만 했던 위험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태풍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오사카 앞바다까지 진출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발표된 바로는 산산의 최대 풍속이 시속 61km일 거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큰 피해가 예상돼요. 저 정도 바람이면 나무가 쓰러지고 약한 구조물이나 광고판, 전선 등이 파손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해안 지역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불다 보니 해안가의 건물이나 시설물들이 파괴될 수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태풍의 강풍 반경이 120km래요. 이 범위 내의 모든 해안 지역에서는 높은 파도와 해일이 발생할 거예요. 특히나 해안가나 저지대 지역은 해수면이 상승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항구나 해안가의 시설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걱정되는 건 폭우예요. 엄청난 강수량 때문에 홍수는 물론이고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10호 태풍 산산 이전에도 여러 태풍들이 일본을 위협했어요. 5호 태풍 마리아, 그리고 7호 태풍 안필과 8호 태풍 우쿵도 있었습니다. 이 태풍들은 한국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7호 태풍 안필은 정말 무서웠어요. 안필이 일본 도쿄 남동쪽 260km 부근까지 접근했었거든요. 크기는 비록 중형이었지만 강도는 강이었어요. 풍속이 초속 43m, 그러니까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155km였어요. 혹시 이 수치들이 상상이 가시나요? 심지어 강풍 반경이 350km나 됐더군요.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안필은 일본 열도에 가까워지면서 더 강해졌어요. 도쿄 동남동쪽 160km까지 접근했을 때는 강도가 매우 강으로 올라갔고 풍속도 초속 45m로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강풍 반경도 370km로 커지더군요. 심지어 7호, 8호 태풍이 오기 전에는 5호 태풍 마리아가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방을 관통했었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 7.1 지진이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을 강타한 지 나흘 만에 태풍이 온 거였거든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채복구도 되기 전에 태풍이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이 태풍 마리아는 이와테현 오우나토시 부근에 상륙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이한 일인지 아세요? 1951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태풍이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에 상륙한 건 겨우 3번째랍니다. 정말 드문 일이었죠. 이렇게 보기 드문 상황들이 반복되니 정말 두려워지기 시작하더군요. 마리아가 일본에 상륙했을 때 중심 기압이 985헥토파스칼이었고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25m였어요. 그리고 이와테현 일부 산악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 36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호쿠 지방에는 24시간 동안 최대 200에서 250mm의 비가 더 내리더군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항공편도 많이 취소됐고 신칸센도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9호 태풍 종다리의 경우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이 태풍이 한국을 지나갈 거라고 해서 일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더군요. 어제 저녁 도쿄와 주변 지역에 1시간 만에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렸거든요. 보통 한 달에 내리는 비의 양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면 거의 재앙 수준이죠. 마침 퇴근 시간대에 그렇게 된 거라 도쿄 시내 곳곳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고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SNS에서 본 영상들도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맨홀에서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지하철역 계단이 마치 워터슬라이드처럼 변해버렸더군요. 전철 안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영상도 보이던데 마치 전철을 세차하는 것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태풍 피해가 여기서 끝날 예정이 아니라니 이런 거 보면 일본의 재난재해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믿기지 않은 건 태풍 피해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나가자마자 6호 태풍 손띵도 발생했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불안합니다. 지진도 걱정인데 태풍까지 이렇게 연달아 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요. 알면 알수록 일본이 태풍의 길목에 있다는 사실이 야속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풍들만 와도 일본에서는 아주 큰 피해를 끼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런 태풍들이 지나간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바로 홍수와 산사태예요.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니까 강이 범람하고 산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리죠. 이런 2차 피해가 또 얼마나 클지 정말 걱정돼요. 게다가 이런 태풍들이 지진 피해 지역을 강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약해진 건물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복구 작업도 지연될 거예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여기서 끝이어도 일본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안타까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노토반도 대지진 때부터 시작된 액상화 현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액상화 현상이 일본 곳곳에서 더 자주 발견되고 있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면요. 지진으로 인해 땅속의 모래가 물처럼 변해서 건물이 가라앉거나 기울어지는 현상이에요. 영화에서 땅이 무너지는 상황 보신 적 있으시죠? 딱 그런 현상이랍니다. 이 말은 즉 영화처럼 일본 열도 자체가 침몰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끔찍할 거예요. 고층 빌딩들이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질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상이 되니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쓰는 칼럼에서도 이 문제를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 동안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어요. 대만의 화롄현, 심지어 캘리포니아에서도 말이죠.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지역에서는 앞바다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한 후에 시벨루치 화산까지 폭발했더군요. 화산재가 8km나 치솟았다는데 이런 일들이 모두 태평양 주변을 둘러싼 지진대인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지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미국 서부해안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불의 고리에 포함되는 지역들의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다 보니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 지진이랑 일본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전문가들은 난카이 대지진이 곧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수도직하 지진, 심지어 후지산 대폭발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특히 난카이 대지진과 수도직하 지진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무서워져요. 이 두 지진은 서로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만 둘 다 일본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당연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난카이 대지진도 무서운 일이지만 더 무서운 건 수도직하 지진이에요. 이 지진은 도쿄와 그 주변 지역의 땅 바로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이에요. 땅 깊숙이 있는 게 아니라 지표 가까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의 규모가 작아도 피해가 클 수 있거든요. 수도직하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도쿄 주변의 지각 구조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개의 판이 만나는 곳이라 작은 단층들이 많이 있어요. 이 단층들이 움직이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수도지카 지진이 일어나면 도쿄와 주변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일본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도쿄가 큰 타격을 받으면 일본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지진을 정말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두 지진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 전문가들께 여쭤보니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수도지카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시더군요. 난카이 대지진으로 인해 지각의 변화가 생기면 그 영향으로 도쿄 주변의 단층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이 두 지진이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정말 큰 재앙을 맞게 되겠죠. 요즘 이것 때문에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최근에 저에게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 3명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거든요. 사실 이 3명은 저보다 훨씬 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SNS를 확인해 보니까 저만 빼고 한국으로 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왜 갑자기 말도 없이 한국으로 간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왜 갑자기 나만 빼고 한국에 간 거야?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잖아 라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그중 둘이서만 원래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나머지 한 명이 추가되면서 셋이서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만약 저를 끼고 싶었다면 저한테 충분히 말해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온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계획된 여행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분명히 난카이 대지진이 무서우니 일본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도망간 것 같더군요. 이런 사람들을 요즘 일본 안에서 심심치 않게 찾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정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친구들이 저를 배신한 것 같아 서운하더군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이 없어서 한국을 갈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도 했어요. 저 역시도 당장 일본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항공권이 너무 비싸진 나머지 저 같은 평범한 서민은 일본을 탈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저는 제 직업 특성상 일본에 남아 있어야 한답니다. 요즘 들어 재난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정말 부러워요. 지리적인 특성상 일본처럼 지진이나 화산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일본은 한국과 비행기로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왜 일본만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즘엔 잠을 잘 못 자요. 밤에 자다가 작은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 일어난답니다. 혹시 지진인가 싶어서요. 그리고 잠에서 깨면 또다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되는 마음에 뉴스를 확인합니다. 한 달째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정말 지치네요. 사실 눈앞의 위험에 대처하는 게 너무 급하다 보니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난카이 대지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30년 내에 70에서 80%의 확률로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비상 가방을 확인해요. 물, 음식, 약, 라디오, 손전등 같은 것들이 가방에 잘 들어있는지 체크한답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구들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생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저같이 걱정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한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하답니다. 의외로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도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일본은 원래 지진이 많은 나라잖아. 라고 말하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살아가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불안해하고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 친구들이 딱 이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전혀 공감이 안 되거든요. 얼마 전에 중국의 한 지진 전문가의 분석을 읽었는데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그 분석에 따르면 난카이 해구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해요. 규모 8.5 이상, 심지어 9.1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끔찍한 수준 아닌가요? 그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당장 내일 일본이 망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그런 대지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10m가 넘는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200만 채 이상의 건물이 무너지고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피난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듣기로는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크게 지진이 온다고 하는데 이런 끔찍한 예측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평온한 걸까요? 일본 정부도 마치 큰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더 걱정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너무 지진에 익숙해져서 그 위험성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말이에요.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지도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태도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 칼럼을 통해서나마 경각심을 계속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때로는 힘이 많이 빠지기는 해요. 제가 아무리 지금 상태를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장되었다면서 걱정이 너무 많다고 말하며 넘어가 버리니까요. 내가 지금 뭘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싶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걱정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만약 정말 일본에서 생기고 있는 일들이 대지진의 전조이고 대지진은 이미 시작된 거라면 어떻게 될지 말이에요. 지금처럼 한국으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때는 비행기도 못 타고 배로도 도망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아무리 도와주더라도 복구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넘어갈 것 같으신가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